세상에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슬픔이 존재합니다. 지친 퇴근길, 언제나 한결같이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반기던 존재. 그 따뜻했던 생명이 한순간에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질 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잔혹하고도 낯선 상실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채 홀로 슬픔을 삼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슬퍼해라. 고작 동물 아니냐. 새로 한 마리 입양하면 금방 잊힌다며 가벼운 위로를 건네죠. 하지만 그런 위로 같지 않은 위로는 오히려 당신의 가슴에 더 깊은 대못을 박았을 겁니다. 내 영혼의 일부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리학에서는 오늘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당신의 찢겨진 마음을 심리학적으로 철저히 해부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반려견을 잃었을 때 더 처절한 무력감을 느끼는 걸까요? 이것은 당신이 유난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무의식이 그 아이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당신을 지탱하는 완벽한 심리적 요새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은 심리학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심리학이라는 단단한 지지대를 선물해 드리는 여정을 매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가장 따뜻한 연대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반려견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랑의 무조건성에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아무리 가깝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건과 거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해야 사랑받고 내가 쓸모 있어야 인정받는 피곤한 심리전의 연속이죠. 하지만 당신의 반려견은 어땠나요? 당신이 돈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실패했어도 심지어 스스로를 미워할 때조차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비판적 수용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존재가 사라진 것.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던 유일한 정서적 안전망이 통째로 붕괴된 사건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개와 인간의 유대감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친부모와 자식 간의 결속보다 더 강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슬픔이 타인의 죽음보다 더 크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이 당신을 더 갉아먹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산책을 한 번 더 시켰더라면, 그 간식을 주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하는 끝없는 자책의 굴레 말이죠. 하지만 이 자책은 사실 거대한 슬픔을 피하기 위한 뇌의 방어기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무력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서글픈 심리적 저항입니다. 이제 그 날카로운 칼날을 당신 자신에게서 거두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펠로스 증후군을 겪으며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공인되지 않은 슬픔에서 옵니다. 사회는 반려견의 죽음을 인간의 죽음만큼 애도할 권리를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직장의 반려견 사망으로 휴가를 내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 장례를 치르면서도 유난 떤다는 시선을 견뎌야 하는 상황들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이런 사회적 압박은 당신의 슬픔을 지하로 숨게 만들고 결국 해소되지 못한 감정은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실제하며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깊고 순수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고귀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잃고 겪는 고통이 단순한 감정의 기복을 넘어 신체적인 통증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반려견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신경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반려견과 눈을 맞추고 교감할 때 뇌에서는 강력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는 산모가 아이를 돌볼 때 분비되는 호르몬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당신의 뇌 구조상 반려견은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할 자식 혹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와 같은 층위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호르몬의 공급원이 갑자기 차단되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마약과도 같은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이 한순간에 끊기면서 전두엽은 마비되고 슬픔을 처리하는 변형계가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실제로 뇌 스캔 영상을 보면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사람의 뇌는 물리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와 유사한 활성화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쁜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뇌가 신체적 고통에 준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려견과의 관계는 하루 일과라는 강력한 심리적 닻에 묶여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료를 주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가고 잠들기 전 발바닥에 고수운 냄새를 맡던 그 모든 행동은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던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사라진 지금 당신의 뇌는 갈 곳 잃은 습관들로 인해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정적은 뇌에게 있어 일종의 오류 보고와 같으며 이 반복되는 오류가 당신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테레즈 란도는 이를 복합적 상실이라고 정의합니다. 반려견의 죽음은 단순히 생명체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로서의 역할, 무조건적인 지지자, 그리고 나의 일상 그 자체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다층적인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대조군을 살펴봅시다. 사람 사이의 이별은 대개 복잡한 갈등이나 원망, 혹은 서서히 멀어지는 과정이 수반되기에 마음 한구석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합리화의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려견과의 이별은 다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만을 주었고 우리는 그 순수함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보호자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통제 편향적 사고는 바로 이 순수한 관계의 특성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위험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애도의 박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되는 슬픔을 박탈된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상실은 장례식이라는 사회적 의례를 통해 충분히 슬퍼할 시간과 지지를 보장받지만 펜로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슬픔을 억압당한 뇌는 이를 치유의 단계로 넘기지 못하고 무의식 깊은 곳에 가두어 버립니다. 해소되지 못한 슬픔은 암세포처럼 증식하여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의 형태로 터져 나오기도 하죠. 당신이 지금 느껴야 할 것은 절제가 아니라 처절할 정도의 솔직한 애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시간은 그저 기억을 희석시킬 뿐 상처를 봉합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봉합하는 것은 이 슬픔이 타당하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당신의 뇌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반응이며 당신이 쏟아내는 눈물은 옥시토신이 급격히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려는 본능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아파하십시오. 그 아이가 당신에게 주었던 사랑의 크기만큼 아픈 것은 당신이 그 아이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 관계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데니스 클래스의 지속적인 유대 이론에 따르면 애도의 핵심은 고인이나 반려동물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공허함은 사실 강아지가 차지하고 있던 물리적 공간이 비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 현상입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아침 7시면 밥을 달라며 깨우던 그 감촉을 기억하고 현관문을 열 때 들리던 발톱 소리를 기대합니다.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이 결핍을 우리는 슬픔이라 부르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이것은 그 아이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랑의 흔적 그 자체입니다. 슬픔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준 사랑이 완전했다는 반증이며 그 아이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고 갔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죄책감의 정체를 정면으로 응시해 봅시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이라는 생각은 얼핏 보면 그 아이를 향한 미안함처럼 보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심리적 착각입니다. 우리는 생과 사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무력하게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믿는 편이 뇌 입장에서는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가해자로 만들므로써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가짜 권능감을 얻으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인 셈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원망이나 복수라는 복잡한 감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냄새, 당신의 손길에만 집중하며 평온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적 기술은 의미의 재구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펜로스를 겪으며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끝났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를 영원한 상실의 늪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아이는 당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온 작은 스승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아이가 떠난 이유는 당신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아이 없이도 그 사랑을 다른 생명에게 혹은 당신 자신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음을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지만 관계의 끝은 아닙니다. 이제 그 아이를 내 곁에서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를 지켜주는 내적 표상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아이가 당신에게 원했던 것은 당신이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일상을 포기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 밝게 웃는 모습이었을까요? 반려견의 삶은 인간보다 짧지만 그 밀도는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만을 누렸습니다. 그런 아이가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바로 현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슬픔에 잠겨 현재를 망치는 것은 그 아이가 당신에게 주었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예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슬픔의 프레임을 상실에서 완성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과 그 아이의 서사는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마침표를 찍고 당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이 슬픔을 억지로 누르는 행위입니다. 주변의 눈치 때문에 혹은 강해져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울음을 참지 마세요. 눈물은 뇌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내보내는 천연 치유제입니다. 충분히 울고, 충분히 그리워하고,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해마에 저장된 고통스러운 기억을 따뜻한 추억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입니다. 당신의 슬픔은 지극히 정상이며 그 깊이만큼 당신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상실을 딛고 어떻게 다시 일상이라는 단단한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이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을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슬픔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겪어내어 내 삶의 일부로 통합시켜야 하는 과정입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심리적 질병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심리 기술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감정의 외현화 기법입니다. 슬픔을 당신 자신과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우울하고 불행해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나에게 거대한 슬픔이라는 손님이 찾아와 있구나 라고 객관화해서 바라보십시오. 슬픔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잠시 당신의 마음이라는 방을 빌려 쓰는 손님일 뿐입니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일상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심리적 여백이 생깁니다. 둘째는 상징적 의식을 통한 서사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뇌는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미완결 서사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의 물건을 무작정 치우는 것도 반대로 영원히 그대로 두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대신 집안에 아이의 사진 한 장과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 하나를 놓을 수 있는 작은 추억의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딱 10분만 그 앞에서 아이와 대화하십시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여전히 네가 보고 싶어. 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는 뇌에게 이 이별이 실제함을 인지시키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전한 추억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치유의 이정표가 됩니다. 셋째는 자기 자비의 실천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을 당신이 가장 아끼는 친구가 똑같이 겪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 친구에게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거야, 이제 그만해 라고 다그칠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아픈 거야, 천천히 일어나도 돼 라고 다독여줄까요? 타인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한 시선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당신은 보호자로서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그 아이는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당신이 주었던 사랑의 온기만을 기억하며 떠났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떠난 아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마지막 배려일 것입니다. 이 3가지 기술은 단순히 고통을 잊게 만드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상처난 마음 위에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심리적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슬픔은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성숙한 존재로 만드는 통찰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본 경험을 가진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슬픔의 터널 끝에서 마주하게 될 새로운 당신의 모습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실은 결코 헛된 소모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확장하는 숭고한 통과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슬픔의 터널 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이별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이별은 당신의 자아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당신이 그 작은 생명을 위해 쏟았던 그 지극하고 순수했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의 내면에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단단한 근육으로 치환되어 남았습니다.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끼고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며 책임졌던 그 경험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격을 한 단계 높여놓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고 생명의 숭고함을 온몸으로 이해하는 더 넓은 영혼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액션 플랜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세요. 하지만 이 편지는 슬픔을 토로하는 글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고마워 라는 단어로 시작해 아이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것들, 함께해서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안심하고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담으십시오. 심리학에서 작별 인사는 뇌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편지를 다 쓴 후에는 소리 내어 읽고 이제는 아이를 내 곁이 아닌 내 마음속 깊은 정원에 자유롭게 놓아주겠다고 선언하세요. 이것은 아이를 잊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당신의 삶이라는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장식으로 영구 보존하는 의식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이 슬퍼하며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당신에게 바라는 유일한 보답은 당신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당신의 삶을 찬란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거울 속에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는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가 당신의 전두엽에 각인될 때 비로소 당신의 뇌는 상실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회복의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흉터가 되겠지만 그 흉터는 당신이 한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통찰이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는 숨긴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그 상처를 똑바로 들여다보고 해부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짐이 있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돌아와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때까지 저희는 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 오늘은 심리학을 구독하여 매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의 항구에 닿는 그날까지 오늘은 심리학이 당신의 든든한 심리적 동반자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